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3주 후인 4월 13일 일요일에 서울 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고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재 보고서, 지은이는 스콧 베리 카우프만, 캐롤린 그레고 공저입니다. 스콧 베리 카우프만,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컬럼비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뉴욕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 상상연구소 과학부문 책임자다. 캐롤린 그레고, 허핑턴 포스트의 선임 기자이며 심리학, 정신건강 및 신경과학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모순적인 존재일까? 확실히 모순적이다. 나는 방대하며 내 안에는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창의성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30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복잡성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리되어 나타나는 사고와 행동을 통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순적인 극단이 있으며 각각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면 생활에 대한 개방성,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한 선호,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비범한 수준의 수용,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능력, 독립성, 비관습적인 태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였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은 창의성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성격의 세 가지 주요 상위 요인, 즉 가소성, 발산성, 수렴성으로 나타난다. 가소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대상,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수용하는 성향을 말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높은 에너지, 영감과 같은 특성은 모두 서로 관련이 있으며 탐구욕의 핵심을 이룬다. 발산성은 비수능적인 태도와 독립적인 사고를 반영하며 충동성, 낮은 수준의 친화성,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렴성은 순응하는 능력, 강력한 실천력,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수렴성은 높은 성실성, 정확성, 인내, 비판적 사고, 청중에 대한 감수성으로 구성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인 사고방식, 즉 인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계획적이면서도 즉흥적인 사고방식 사이를 오갈 수 있다. 신경학적 차원에서도 창의성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창의성을 타고난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창작은 그 자체가 놀이행위다. 연구에 따르면 상상놀이는 물질적 대상, 아이디어, 감정, 환상 등 탐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과학과 기술에서부터 창의적 글쓰기, 음악, 시각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의 필수 요소다. 1년 동안의 대화보다 1시간의 놀이를 통해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플라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문화는 대체로 놀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아동의 자유시간은 1955년 이래 꾸준하게 줄어들었다. 스위스의 숲 유치원에서는 4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비가 오든 해가 나든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고 함께 놀이하고 발견한 물건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들고 주변의 자연 환경을 탐색한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와 기대는 최소한의 수준, 예를 들어 땅에 자기 이름 쓰기이며 산수와 읽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가르치지 않는다. 유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 정서적 역량과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고 타고난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토대가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초등학교에서 주어질 구체적인 학습 과제를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성인들도 아이 같은 놀이 감각을 키우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우리는 심지어 창의적인 일을 할 때도 심각하고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진지함과 재미, 즐거움을 균형 있게 맞추는 법을 안다. 놀이하듯 일하는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궁리할 때 가볍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갈되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한다. 많은 경우 최고의 성과는 진지한 노력과 편안한 느긋함이 결합될 때 나온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멈추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다. 잘 노는 어른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삶의 만족과 다른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더 많이 누린다. 실제로 놀이의 정신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창의성과 활력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 실없는 짓도 하고 즐겨보라. 2. 열정.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로 하여금 이게 진정한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야. 앞으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만든 어떤 순간, 만남, 책, 공연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한다. 매력적인 활동과 만나는 결코 잊지 못할 극적인 순간을 결정적 경험이라고 한다. 이런 경험들의 멋진 점은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단 열정의 불이 한 번 붙으면 그 시작이 인생의 초반이든 후반이든 절대 꺼지지 않는다. 이런 내적 욕구가 일어나면 한 사람의 삶과 일을 완전히 뒤바꾸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열정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결정적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자 지성의 빛을 비추어 성숙으로 발전하게 하는 불꽃이다. 천재들은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그들이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북돋은 것은 바로 이런 내적 추진력이었다. 그들은 외적인 보상이나 찬사보다는 일 자체에서 느끼는 강렬한 기쁨에서 추진력을 얻었다. 발달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탁월성 발달에 관한 유명한 연구에서 인생 후반기에 높은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심리학자 로버트 벨러랜드와 그의 동료는 조화로운 열정과 강박적인 열정을 구분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정이 개인의 정체성 안에 내면화하는 방식이다. 조화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에 참여할 때, 예컨대 극장에서 연기할 때 자신의 열정을 통제한다고 느낀다. 이를테면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하나다. 그들은 리허설과 무대 공연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삶의 풍성한 의미를 불어넣는 다른 활동과 양립할 수 있다고 느낀다. 연기는 자신의 내적 자아의 연장이며 자기 정체성의 일부다. 이와 반대로 강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그다지 큰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열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일을 할 때 자주 불안해하며 자신의 성취를 사회적 인정 또는 자존감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을 능가해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느낀다. 그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가 아니라 외적인 보상 약속이다. 간단히 말해 조화롭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내적인 요인에 따라 창의적 성취를 이루어 간다면 강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강요에 따라 만들어낸다. 기업가 제임스 클리어는 바라는 결과에 대해 꿈꾸는 것은 목표에 계속 집중할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루함이나 좌절을 겪을 때 그렇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분야에 진정으로 탁월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3. 공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칼 융. 공상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은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마음 방랑에 할애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마음 방랑이 우리의 행복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이런 정신 상태로 보내는 것일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공상이 무조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최근 2명의 저명한 심리학자는 지적했다. 방랑하는 마음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사실 마음의 방랑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에 꼭 필요하다. 카우프만과 동료 연구자 레베카 맥밀란은 공상에 관한 최근 연구를 리뷰한 논문에서 마음 방랑이 창의적인 사고 육성, 자기 인식, 미래 계획 수립, 자기 경험의 의미에 대한 숙고, 연민을 포함한 매우 개인적인 보상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마음 방랑은 결코 무심한 상태가 아니다. 공상은 우리를 인간성과 강력하게 연결한다. 잭 케루악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꿈꾸는 것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많은 시간을 미래에 대한 공상에 자연스럽게 할애한다. 미래의 자아상을 창조하는 첫 단계는 바로 미래의 자아를 꿈꾸는 것이다. 내적 경험을 옹호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공상을 무의식과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아의 정서적 심리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13년 융은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창의적인 시각화 기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공상에 주목함으로써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혜를 활용해 의식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융은 자유로운 시각화와 마음 방랑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당시 겪고 있던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마음과 의식적인 마음 사이의 소통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다. 마음이 의식의 안팎을 넘나들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초월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예술가가 될 잠재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꿈을 꾸기 때문이다. 4. 고독. 스웨덴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인생 후반 몇십 년 동안 스웨덴 북부 지역의 외딴 섬의 오두막집에 살며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했다. 그는 낮에는 일하거나 산책을 다니고 때때로 저녁에는 방문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의적 행위는 대개 고독한 성찰 가운데 전개되며 실제로 예술가들은 고독한 모습이다. 은둔하는 작가 또는 내향적인 예술가라는 표현은 창의성의 중대한 진리에서 비롯된다. 예술을 창작하려면 자신의 마음과 친밀해질 공간을 찾아야 한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부모님 집에 살며 자기 방에서 1800편 이상의 시를 쓰는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디킨스는 집을 떠난 적이 거의 없으며 방문객이 오면 현관을 닫은 채 대화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다. 고독은 자기 발견과 정서적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가장 심오한 개인적, 창의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홀로 있으면 자신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 고독할 줄 아는 능력은 성공적인 창작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질이다. 존경받는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비교적 고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오늘날의 문화는 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고독을 평가절하하고 오해하게 되었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지표일 수 있다. D.W. 위니콧은 혼자 있는 능력이 성숙한 정서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괴테가 표현한 대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오직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홀로 있는 시간은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5. 직관. 예술가들은 흔히 최고의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말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평범한 일부터 직장을 그만둘지 말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
무의식의 힘을 처음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잡스는 직관을 지성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고까지 말했다.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스는 직관을 천재성의 핵심이라고 썼다. 잡스의 상상력은 분석적 엄밀성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촉발되었다. 선불교 수련을 받은 잡스는 경험적 분석보다는 경험적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료를 조사하거나 많은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안내자처럼 바람의 냄새를 맡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사람이었다. 피카소는 영감이 붓끝에서 흘러나오게 하려면 생각을 멈추고 그저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심결에 포착한 것이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보다 더 흥미롭다고 말했다. 화씨 451을 쓴 레이 브래드버리의 경우 작가는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직관을 방해할 수 있기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지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 이성과 분석이 직관을 짓누를 위험이 있어 대학은 작가에게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고도 했다. 브래드버리는 25년 동안 사용한 타자기 위에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그가 1974년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지성은 창의성을 크게 위협한다. 지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와 같은 자신의 기본적인 진실에 천착하기보다 상황을 합리화하고 이유를 찾기 때문이다. 직관은 심령술이나 뉴에이지를 연상시키는 탓에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직관의 힘은 실제적이며 미군에서도 무의식의 힘을 연구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신속하고 자동적인 사고방식과 통제적이고 신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유형 1 인지처리 과정은 우리의 의식적 인지나 통제 밖에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정신적 구조와 상태로 구성된다. 유형 1 과정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입력값과 상관없이 흔히 우리의 의식과 별개로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 시스템은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반면 유형 2 인지처리 과정은 노력이 더 요구되고 통제되는 과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능으로 생각하는 많은 기술, 이를테면 숙고, 합리성, 은유적, 유추적 사고, 인과 추론, 현실 감시, 메타인지, 실행 기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명한 의사결정의 열쇠는 직관을 신뢰할 때와 그것을 경계하며 사물을 철저하게 숙고할 때를 아는 것이다. 6. 경험에 대한 개방성. 케루악의 말처럼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려면 새롭고 특이한 경험이 필요하다. 성격 특성의 5요인, 즉 심리학에서 인간 성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으로 외향성, 친화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실성 중 하나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상상력, 호기심, 인지력, 창의력, 예술성, 사고력, 지적 능력이 높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아울러 외부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수학, 과학, 기술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좋아하거나 배움의 욕구가 강하거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하거나 음악과 미술에 정서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첨단 기술 사업가, 세계 여행가, 영적 구도자, 온갖 분야의 독창적인 사상가는 대체로 대단히 개방적인 성격 특징을 보인다. 탐색 욕구는 뇌의 모든 신경 전달 물질 중 가장 잘 알려진 도파민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도파민은 학습과 동기부여에 강력한 역할을 한다. 도파민의 주요 역할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파민은 행동과 사고 두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유연하게 참여하는 성향인 심리적 가소성을 촉진한다. 가소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외향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도파민은 탐색 동기의 원천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욕구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가능성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그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지식을 탐색할 때 느끼는 전율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우뇌의 도파민이 급증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꿈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꿈은 창의적 통찰에 영감을 주고 창의적인 통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 도파민 시스템이 밤낮으로 작동해 창의적인 통찰에 영감을 주는 것이다. 이런 성향의 단점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다는 점일 것이다.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덜 창의적인 사람들보다 시계 초침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대화와 같은 주변 소음에 더 민감하다. 이러한 별난 특징은 찰스 다윈, 프란츠 카프카, 마르셀 프루스트 등 소리에 매우 민감했던 여러 저명한 창작자들의 기질이었다. 프루스트는 블라인드를 늘 치고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원치 않는 빛과 소음을 막기 위해 침실 문틈을 코르크로 막았고 글을 쓸 때는 귀마개를 끼웠다. 도파민 생성은 잠재적 억제 감소나 창의성은 물론 정신질환과도 관련된다. 분명히 말하자면 정신질환은 창의성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관련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마음에서 온갖 공상의 나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매우 창의적인 성인의 도파민 시스템이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도파민 시스템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틀에서 벗어난 사고는 틀이 약간 손상되어 있을 때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두뇌 활동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정신질환을 현실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극히 어려운 상태라고 규정할 경우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반면 상상력이 과도하더라도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동기부여, 외상 후 성장, 회복 탄력성, 지지적 환경 등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잘해 나간다면 과도한 상상력을 결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한다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위배하는 경험을 직접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탓에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혁신하고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다. 7. 마음챙김. 영감은 외부 세계와 생각, 아이디어, 감정이 자리한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진 웨인가트는 2007년 진행한 유명한 사회 실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평범한 외모의 남자가 혼잡한 아침 시간에 야구 모자를 쓰고 흰색 티셔츠 차림으로 워싱턴 DC 지하철역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 악기를 꺼내고 행인들이 돈을 넣을 수 있도록 빈 케이스를 열어두었다. 43분 동안 클래식 음악 6곡을 연주했고 그동안 1000명 이상이 지나갔다. 그 사람은 평범한 거리의 악사가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연주자이자 음악 신동이라고 불렸던 조슈아 벨이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바이올린 곡으로 알려진 바흐의 샤콘느를 47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했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에서 연주할 동안 1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연주를 구경한 사람은 고작 7명뿐이었다. 하지만 조슈아 벨 옆을 지나간 아이들은 모두 멈추어 서서 연주를 구경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서둘러 지나갔다. 며칠 전만 해도 콘서트 애호가들은 조슈아 벨이 똑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걸 보려고 13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며 공연을 매진시켰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변 세계를 빠르게 지나치고 때로는 아름다운 광경을 놓치는지 보여준다. 이 실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삶의 지금 순간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의 선구적인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마음챙김을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챙김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랭어는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챙김 훈련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인지할 때가 창의적인 순간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새로운 점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대해 참신한 무언가를 보게 된다. 전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보인다. 모든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고 진기함과 놀라움에 마음을 열고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반면 마음 놓침은 우리를 로봇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랭어는 말한다. 경직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챙김의 의미에 대한 대중적 생각에는 랭어가 말한 일상적인 마음챙김, 곧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행위가 빠져 있다. 하지만 깊은 관찰 능력은 핵심적인 주의 집중 기술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창의적 이점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500여 년 전 초기 불교 사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부터 랭어 같은 과학자들이 명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챙김은 서구 과학계와 의학계에 대중화되었다. 1979년 이 분야의 선구자 존 카바찌니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8주짜리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마음챙김 훈련이다. 카바친이 자주 언급하는 마음챙김의 정의는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전개되는 현재의 경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카바치는 이렇게 말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진정으로 중요한 삶인 것처럼 사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선사 스즈키 순류에게 배운 스티브 잡스도 명상이 자신의 창의성이 샘솟는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앉아서 관찰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보인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 더 나빠질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직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된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순간 광대한 시야를 갖게 된다.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잡스가 말하듯이 명상은 질주하는 생각들을 잠재우고 창의적인 무의식의 고요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하루에 2번씩 20분 동안 자신의 만트라를 조용히 반복하는 대중적인 명상법인 초월 명상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 노먼 로젠탈은 새롭게 명상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꽃피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새로운 방법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세계와 자신을 혁신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명상은 두려움을 없애고 창작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해준다. 명상을 하면 창작을 하는 이유가 더 솔직하고 즐겁고 건강해진다. 1970년대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는 마음챙김이 많은 인지적, 심리학적 이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중 상당수는 창의성과 통찰력 있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명상의 가장 유용한 쓸모는 원치 않는 주의력 분산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초월 명상의 대가 데이비드 린치는 이렇게 썼다. 작은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얕은 물에 머물면 된다. 하지만 대어를 잡고 싶으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문자, 이메일, 뉴스,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외적으로는 현재 순간에, 내적으로는 사고의 흐름에 집중할 능력이 손상되어 상상 활동을 활용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린치는 이렇게 썼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더 힘이 있고 순수하며 거대하고 심오하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와 접촉하며 지내며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6분 30초마다 자신의 기기를 확인한다. 하루에 150번 확인하는 셈이다. 우리와 기기의 관계는 점점 중독성을 띠고 있다. MRI 연구를 통해 강박적인 인터넷 이용자와 마약 중독자의 두뇌 변화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1년 연구에서는 24시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과 약이나 담배를 끊은 중독자들 사이에 비슷한 금단 현상이 확인되었다. 인지신경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우리의 두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하다고 경고한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8. 민감성. 음악 프로듀서 퀸시 존스는 젊은 시절의 마이클 잭슨과 음반 녹음 작업을 하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수줍음이 너무 많아 그가 나를 등지고 소파 뒤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고도 조명까지 꺼야 했다. 관객을 열광시키는 그의 무대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마이클 잭슨이 심하게 수줍어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무대 위에서 에너지, 힘,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휘해온 팝의 제왕이었지만 그의 개인 생활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예민한 감수성, 고독, 불편함으로 이어졌다. 잭슨은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나로 사는 것이 아프고 힘듭니다. 잭슨은 많은 공연 예술가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적 모순을 보여준다. 그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괴짜이고 개방적이지만 고도로 민감하기도 하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적인 공연 예술가들에게 개방성과 민감성은 공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상반된 성격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썼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개방성과 민감성 탓에 자주 고통과 아픔을 접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외향적으로 보이는 공연 예술가들 역시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은 헤비메털 로커들의 복잡한 성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리학자 제니퍼 오 그라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거친 음악 축제 오즈 페스트를 포함해 3곳의 대규모 메탈 록 페스티벌을 찾아가 무대 뒤 조용한 대기실에서 다양한 밴드에 소속된 21명의 음악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라임스가 발견한 것은 음악가들이 대부분 개방성과 민감성, 그리고 내향성과 외향성에 모순된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무대 위의 음악가들은 대담하고 시끄럽고 거칠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인다. 그들은 균형감을 찾기 위해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거나 독서,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혼자만의 활동이 필요했다. 그들 중 다수는 주변 환경에 고도로 예민하며 소리, 빛, 냄새 같은 감각적 자극을 강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주 공상에 잠기고 판타지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과도한 자극으로 흥분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창작하면
재충전된다고 말했다. 고도로 민감하게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곤경이면서도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종종 홀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과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처리한다. 퓰리처 수상 작가 펄 버기 말했듯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더 다채롭고 극적이며 비극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놓치는 사소한 것들을 포착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저 무질서해 보이는 것에서 패턴을 보고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것에서 의미와 은유를 찾아낸다.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은 유아의 10에서 20%가 반응성이 높은 신경계를 타고나서 환경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민감한 사람들은 고도로 민감한 성격 유형의 핵심을 형성하는 감각 처리의 민감성 덕분에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더 많이 알아차리고 반응한다. 민감성은 높은 면역체계의 반응성과도 관련된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카페인, 약물, 통증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기질적 성향으로서의 민감성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일 수 있다. 민감성은 삶을 더 다채롭게 하지만 더 다사다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1990년대 일레인 아론은 사람들이 민감하다라고 표현할 때 정말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역시 심리학자인 남편 아서 아론과 함께 자신이 고도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론 부부는 내향적인 사람 또는 시끄러운 장소나 강렬한 감정이나 충격을 유발하는 오락물과 같은 것에 쉽게 압도당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고 다양한 남자와 여자를 동수로 선발했다. 아론 부부는 질문 내용이 광범위했음에도 모든 항목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의 질문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질문에도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하나의 질문에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들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민감성은 천성과 양육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아동기는 민감성이 개인의 일평생에 걸쳐 어떤 양상을 띨지 결정되는 데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북돋우는 환경에서는 자극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성과 민감성이 지적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강한 흥미를 촉진하고 교사와 멘토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민감성이 부정적인 환경과 만나면 부정적 감정, 우울, 행동 억제 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감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여겨졌다. 고도의 반응성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 일부 아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탓에 적대적인 부모 양육이나 가난 같은 역경에 노출될 때 정신병리에 특히 취약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이스와 앨리스는 민들레 아이와 난초 아이라는 스웨덴식 비유를 빌려 토양이나 햇빛, 강우량에 상관없이 잘 자라는 민들레꽃처럼 거의 모든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번성하는 아이들을 민들레 아이라고 불렀다. 생존과 번성이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아이들을 난초 아이라고 불렀다. 난초 아이는
민들레 아이보다 회복력이 낮아 힘든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면 더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거친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인격 발달의 최고 단계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격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 즉 삶의 신조로 삼아온 이상이 고취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비범한 내적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를 돌려주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9. 역경을 유익한 기회로 바꾸기. 예술가는 자신의 열정과 절망을 통해 자라는 법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역경에서 탄생한 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창의적 인물들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싸우거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거나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그 밖에 여러 형태의 트라우마를 겪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성은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살아오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다. 이 표현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진실, 곧 극단적인 역경을 겪으면 우리의 힘이 드러난다는 진실을 표현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관용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차례 시련의 시기를 거친 뒤 원래 상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역경을 이기고 성공을 거두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고군분투 끝에 강한 존재로 성장하는 여정은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시련을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해 자수성가한 미국인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런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다. 역사와 대중문화의 수많은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하고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된 용감한 인물들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준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는 자신이 깨달은 새로운 지혜와 연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그 행동을 진척시킨다. 길을 막는 장애물이 길이 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어떤 조건에서도 삶의 잠재적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가족 중 일부가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프랭클은 삶의 가장 참혹한 상황조차 삶의 목적과 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삶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라고 썼다. 불교 전통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연꽃은 더러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우리는 고통에서 연민을 배우고 상실에서 이해를 배우고 힘든 싸움을 이겨낸 후에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과학계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생존자 중 최대 70%가 긍정적인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위대한 예술적 성취는 지독한 고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인생 계획을 재점검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힘과 창의적인 잠재력이 생긴다. 당연시했던 것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역경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일이 없었다면 절대 고민하지 않았을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외상 후 성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삶에 더 감사하고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영적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개인적인 힘을 자각하게 된다. 예컨대 암 투병은 가족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임사 체험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 역시 공감과 이타심을 더 키우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동기를 부여할 때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트라우마가 우리의 세계관과 신념과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마치 지진과 같다. 엄청난 충격으로 사고와 신념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스라져 산산이 조각난다. 자신과 세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더 많이 무너질수록 이전의 자아와 가정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크든 작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사건은 우리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목표와 존재 방식을 지향하게 된 사람들은 인간관계, 우선순위, 정체성, 영적 신념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창의성을 높여줄 힘을 찾고 있다면 좋든 나쁘든 삶의 모든 의미 있는 순간을 영감과 동기부여의 잠재적 원천으로 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다. 10. 다르게 생각하기. 미치광이들에게 찬사를. 그들은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문제아들, 네모난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둥근 못들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자들이다. 1997년 애플사 광고. 모든 유형의 창의적 성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다르게 생각하기다. 성공을 거둔 창의적 작업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표준과 권위에 과감히 도전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마침내 진정한 변화의 길을 만든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창의적 인물들과 중요한 운동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들은 하나같이 기존 질서에 도전했으며 저항과 역경에 부딪혔다.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를 생각해보자. 그는 무한 우주론과 다중 우주론 같은 논쟁적인 이론들을 제안해
전통적인 지구중심적 천문학을 거부하고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뛰어넘었다. 그의 이론은 우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며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브루노는 종교계와 과학계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박해를 피해 여러 번 타국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는 종교재판소에 의해 이단자로 판정받고 결국 1600년 화형당했다. 브루노는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천문학자는 널리 인용되는 말을 남겼다. 단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이나 다수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는 것은 저열하고 천박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를 만든 혁신은 거의 모두 다양한 저항에 맞닥뜨렸다. 창의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습타파주의자들은 진정한 비수능주의자들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J. 스턴버그가 참신하고 심지어 이상하며 시류에서 벗어난 사상을 생각해내고 펼치려는 존재로 정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고 시도한다. 관행에 순응하지 않는다. 정통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사회규범, 뻔한 격언,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기꺼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스턴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예술가들은 창의적인 사람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지지한다. 창의적 행동은 전통과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북소리에 맞추어 행진한다. 그들은 실패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진정한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 요소다. 위험과 실패는 말 그대로 모든 창의적 작업의 본질적 요소다. 가장 독창적인 기여가 다수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독창적인 사고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객기가 필요하다. 기꺼이 문제아가 되고 아웃사이더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작가이자 생화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말했다. 이성, 권위, 상식에 기꺼이 맞서는 사람은 대단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는 좀처럼 보기 드문 사람인 까닭에 다른 사람들에게 괴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명제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이단으로 치부되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불멸의 명성을 얻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네. 아둔한 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네.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는 최초로 자기 공명 영상 기술을 자세하게 다룬 획기적인 논문을 받아주지 않았다. 물리학자 폴 로터버가 200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것도
이 획기적인 MRI 기술을 발표한 지 30년 후였다. 오늘날 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다. 로토번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어도 많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술, 음악, 공연예술 분야도 새로운 사고를 환영하지 않는다. 전위적으로 평가되는 모든 작품은 초기에 배척당하다가 그 후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주류가 되고 다시 새로운 어떤 것에 자리를 빼앗기는 과정을 피할 수가 없다. 세상은 대체로 창의성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창의적 생각과 그 창안자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체로 그 아이디어가 용인되고 인정받은 이후의 일이다. 역대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테드 강연에서 켄 로빈슨 경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교육받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로빈슨의 표현대로 틀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독창적인 것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거부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위험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창의적인 천재가 끊임없이 위대한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통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창의성의 핵심은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 창의적인 정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탐색하고 발견하고 만들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달리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재능이 있다. 우리는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 곧 아름답고 복잡하며 광대한 인간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다. 휘트먼이 말한 내 안에 빛나는 수많은 나를 구현할 기회를 자신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러니 과감하게 자신의 모순을 받아들여라. 진지하면서도 장난스럽게,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으로, 민감하면서도 강인하게, 꿈꾸는 자이면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라. 휘트먼이 말한 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천재 보고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말하는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남다른 10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놀이, 열정, 공상, 고독, 직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마음챙김, 민감성, 역경을 유익한 기회로 바꾸기, 다르게 생각하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것은 고도로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한 특징을 연습하면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연습에 투입되는 에너지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괜찮은 투자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저 나름대로 깊이 사유해 보았는데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적인 변화를 발전이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안 좋아지려고, 일부러 열등해지려고, 혹은 일부러 나빠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소매치기는 소매치기 기술을 익히고 사기꾼은 사기 수법을 공부하고 타짜는 도박꾼들을 속일 손기술을 연습하지만 이러한 예외를 빼면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고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경고했듯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낙타와 같은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낙타의 삶을 살아간다고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아니라고 선뜻 말하기는 어렵겠죠.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려 하는 의지와 바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소개한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직접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100일 동안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관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의 관성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삶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참 어렵죠. 삶의 유익한 변화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냥 관성적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오류와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지불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게 큰 유익함이 돌아옵니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조금씩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 자체에서 내게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니 편하죠. 날마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대고 몸 전체에서 힘든 느낌이 올라오고 다음 날에는 몸 여기저기가 쑤십니다. 그렇지만 체력과 건강은 점점 좋아져서 내가 지불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유익함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 그 자체가 희열을 가져오지요. 러너스 하이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몸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하는 현상입니다.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언제까지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웨이터스 하이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엔도르핀 분비 현상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말이라 근거는 저 개인적인 경험밖에는 없습니다. 힘들게 턱걸이를 하거나 맨몸 스쿼트를 할 때 거기서 오는 희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진보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는 이 생애에서 지금부터라도 창의적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것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멋지고 보람찬 생애를 위해서 오늘 이 책이 주장한 10가지 항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2025년 남은 9달 동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실행 과정이야말로 진짜 독서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